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 방송 보고 사실 주변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떤 예. 얘기 좀 들으셨어요? 일단은 박수영 의원이 인물이 참 좋으시다. 네. 그리고 말을 참 수려하고 보수에 저런 의원이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각광받을 수 있는 분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네. 칭찬을 많이 저도 해주셨는데.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앵커를 하셔서 그런지 목소리가 너무 좋고 너무 잘생겼더라. 네. 민주당 사람들도 잘생긴 사람 있네? 뭐 이런 얘기 하던데요. 자, 뒤통수 정치 룰 소개하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여야 새 지도부가 과연 이 협치가 가능할까입니다. 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의원에 대한 평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송영길 당대표님하고는 저는 개인적인 친분이 상당히 좀 오래 깊어요. 그러시군요.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알고 지냈던 사이였는데 송영길 의원이 2014년 인천시장에 떨어지고 2015년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중국 청와대학에 있었는데 그 기숙사에 제가 놀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친하신가 보네요. 네, 그렇죠. 기숙사 방에 갔는데 그 포스트잇으로 중국어 관련된 내용들을 다 붙여놓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운전면허증을 중국어 시험을 봐서 딴 거예요. 별명이 이제 황소라고 하는 예. 별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철시킨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내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옆에서 꼭 지켜봤는데 이번에도 이제 당대표가 이제 세 번째 만에 되지 않았습니까?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도약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정치적인 역량도 이제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뭐 친하진 않지만 가끔 뵀었는데 예. 좀 무뚝뚝하시더라고요. 그 무뚝뚝함 속에서 진실성이 있죠. 진정성이 있고 오랜 기간 만나야 이 사람의 진가를 아는 오래 보면 사랑스러운 그런 분이 송영길 당대표인 것 같습니다. 네. 볼메 스타일이시죠. 그렇죠. 예.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예, 저도 뭐 5선 의원 아니십니까? 그리고 인천시장까지 경험하셨기 때문에 경험도 되게 많은데 상당히 오픈돼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제가 그 대표 발의를 해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예. 인천공항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의원들은 상당히 많이 반대를 했는데 뭐 부산까지 내려와서 자기는 가덕도 찬성한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신 것도 그렇고 이번에 당대표 당선된 이후에도 그 과거에 가지 않던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묘소, 그다음에 6.25 참전 용사들 묘소 이런 데까지 가셨거든요. 이건 이제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국민 전체의 통합을 아우르려고 하는 좀 열린 마음을 가진 분이 아닌가 네. 이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 다만 이번에 1위를 하시긴 하셨지만은 2위 홍영표 의원하고 별로 표차가 1% 미만이 났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아까 우리 박성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진영을 넘어서 통합으로 나가야 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친노 그룹들의 강성 친노 그룹들의 그 댓글 다는 분들의 뜻대로 무릎을 꿇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또 2016년도에는 이제 컷오프다는 큰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시련이 오늘날 또 송영길 대표를 만들었다고 봐요. 대선 승리를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송영길 대표와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 또 이번에 당선된 최고위원들이 이제 당을 이제 이끌어갈 텐데요. 당청 관계나 여야 관계를 좀 잘 풀어갈 수 있을까? 호흡은 잘 맞을 수 있을까? 평가 좀 해주시죠. 일단은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같은 동기입니다. 81학번으로 제가 동기로 알고 네. 있는데 친구이면서 정치적 동지이고요. 또 선수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한 눈동자만 보면 아는 겁니다. 몸집만 봐도 알고 손짓만 봐도 아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잘 호흡이 맞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집권 초기는 이제 청와대 중심의 이제 국정을 운영했다고 하면은 집권 말기에는 당이 중심이 돼서 끌고 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원내 중심에서 여야의 협상이 매우 중요한데 여야 협상에서의 윤호중 원내대표 리더십이 저는 그동안의 어떤 국정 경험이라든가 경륜을 통해서 우리 연륜을 통해서 잘 만들어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송영길 당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5선 의원이라든가 또 인천시장을 경험을 하고 정치적 훈련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송영길 의원과 윤호중 의원이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산 역사를 같이 해왔고
또 민주당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 중심에서의 마지막 1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 1년이라고 하는 것이 대선까지 네. 이것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투탑 체제가 형성이 됐다. 저는 아주 듬직하다. 얼굴만 봐도 듬직하지 않습니까? 송영길 당대표 뚝심 있게 네. 황소처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부드러운 또 리더십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내 화합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대표의 강한 리더십과 윤호중 원내대표의 유연한 리더십이 조화를 이뤄서 투탑 체제로서 쌍두마차로서 저는 민주당 호가 앞으로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좀 염려되는 부분이 두 분이 단일 대우를 형성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색깔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호흡이 잘 맞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는 좀 국민통합형으로 우리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통합도 하고 협치도 하고 싶어 하는데 윤호중 원내대표는 또 강성이거든요. 강성 친문의 대표적인 분인데 윤호중 원내대표와는 강성 방식에 동의를 해서 끌려가 버리면 이거 정치도 1년 동안 힘들어지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도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제 국민의힘도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이제 당무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당장 좀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법사위원장을 좀 요구하고 있고 또 정부의 백신 확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까지 좀 요구하고 나섰는데 좀 얼마나 좀 힘이 실릴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강경한 목소리가 아니고 원칙적인 목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신 문제 당연히 온 국민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게임 체인저인 백신을 왜 아직도 제대로 못 구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강경한 발언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보통 이제 야당이 여당을 공격할 때는 우회 전략으로 지도부에 있는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이 여당을 공격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대변인을 시켜서 정말 수위 높은 용어를 써서 우리가 얘기하는 폴리티컬 레토릭이죠. 정치적 수사를 가지고 여당을 공격하게 되는데 원내대표 자신이 이렇게 극단적인 용어를 쓰면서 최전선에 나서지는 않는 것이죠. 그럴 경우 왜 그랬을까 좀 보면은 조금 조급한 거 아니라는 제 판단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 보면 김기현 원내대표가 소수파였나? 당내 입지의 지지 기반이 좀 약했던 거 아니냐. 그것은 조급함에 자신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급함이 아니라 조급함이 네. 아니라 상황이 그만큼 절박한 거거든요. 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당내 기반 말씀하셨는데 당내 기반도 사실 100명 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66표를 얻었습니다. 상당한 표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없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 또 경험이 없느냐? 아닙니다. 4선 의원에 울산시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대통령 오찬 제안을 거절했는데 이거 잘한 일인가요? 저는 잘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대통령님 만나서 서로 간에 이미지 관리하고 뭐 이렇게 사진 찍고 대통령께 인사드리는 의전 이런 거 할 정도의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만나려면 뭔가 물밑에서 대화가 오가고 카드가 있고 만나고 나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모여서 밥만 먹고 헤어졌다. 사진만 찍고 헤어졌다. 이거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고요. 절박한 이 민생 이슈를 가지고 결론을 내는 적어도 하나는 받아오는 이런 거 아니면 안 가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걸로 보여지고 그게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지만 상황이 그만큼 우리 민생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이죠. 절박하고 이제 절실하다는 데서는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좀 유연하게 생각했었으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대통령에게 만나서 지금 야당 원내대표로서 지금 백신의 문제가 됐든 지금 뭐 법사위원장의 문제가 됐든 허심탄회하게 하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야당의 원내대표의 덕목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만나서 해결될 기미가 있다. 뭔가 받아들여질 것 같다. 또는 결론이 그 자리에서 날 것 같다 하면 갔을 겁니다. 근데 해봐야 뭐 아무 소용 없을 것 같다. 그게 부산시장, 서울시장 만남의 결과거든요. 만나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선전 효과를 내는 사면 이것만 딱 언론에 나왔단 말이에요. 사진도 여러 가지 포즈로 찍었는데 두 분의 시장이 뭐 대통령 조아리는 이런 듯한 모양의 사진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의연하게 또 야당의 원내대표였고 다선의원이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울산시장까지 했던 광역단체장을 역임했던 분이라고 하면은 처음 만나서 어떤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전 초선의원이라서 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뭐 사전 정지 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그럼요. 의견이신데 예. 한 번 더 뭐 청와대에서 좀 제안을 하시고 아마 이철희 정무수석이 만나셨으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게 조율이 되면 예. 금방 만날 거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좋은 얘기가 좀 오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김기현 의원의 당선이 이제 당 대표 선거에도 분명 이제 영향을 좀 끼칠 텐데 좀 누가 유리하게 돌아갈 것 같고 또 파급 효과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상하게 뭐 언론에서는 자꾸 영남당이라는 프레임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버려져야 되고 영남 출신이든 아니든 또는 초선이든 다선이든 중진이든 상관없이 누가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대표는 영남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당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야당 내부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 자체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야당 안에서 영남당이란 나왔을까? 새로운 비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징성을 통해서 새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에 있는 인물 자체가 국민의힘에서는 영남의 한계에 가둬 있고 새 시대를 끌고 갈 수 있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서 나온 용어가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 영남당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아닌가. 우리 당의 후보들이 아직 그 당대표 선거가 본격화되지 않았거든요. 준비하고 있는 많은 라인업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수도권 의원들 중에도 이제 곧 있으면 예. 출마 선언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가는 봐야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물밑에 있기 때문에 박성준 의원 염려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인물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1위로 나왔던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새 인물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한 것은 국민 전체 여론조사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당원 70%, 국민 30%를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그거하고는 다를.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뭐 당대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정치인의 무게를 어떻게 달 수 있느냐. 저는 두 가지 척도라고 봐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인지도고 또 하나가 이제 호감도죠. 지금 초선 의원들이 앞으로 더 인지도와 호감도를 더 쌓아야 되고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비호감도를 얼만큼 상쇄시킬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들이 그런 정치적 무게를 좀 더 나갈 수 있는 후보가 나오길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뭐 당 대표가 과연 대통령 선거하는 후보도 아닌데 인지도까지 높아야 하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고요. 오히려 참신한 인물, 인지도가 낮지만 호감도는 높은 인물이 나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2030이나 샤이 진보 이런 분들이 우리 당을 쳐다볼 수 있게 만드는 여건 이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박수영님 예,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도 그 국민의힘의 초선분들은 그래도 새로운 인물, 초선 이런 분들에게 좀 지지를 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영향이 많죠 지금. 예. 나라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차곡차곡 쌓아온 유럽식의 신인 정치인을 바라는 것인가, 젊은 정치인을 바라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것까지 안 가도 좋으니까 정말 좀 새로운 사람 나와서 지긋지긋한 정치 싸움 좀 안 하고 새로운 담론을 내놓으면 좋겠다. 새로운 담론을 내놓는 면에서는 사실 정치를 오래 한 사람보다 새롭게 나온 사람이 더 잘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네, 흥미로울 것 같은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좀 넘어가 보죠. 새 지도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배분 문제인데요. 네네. 조금 전에 또 말씀해 주셨는데 법사위원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법사위에 계시죠, 김기현 원내대표 당선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하면서 이제 법사위원장 아까 예. 저희가 것처럼 이제 작물에 비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입법의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 법사위원장인 것이죠. 그런데 의원내각제하고 이제 대통령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예. 있어야 돼요.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는 단점 정부라고 하거든요.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의 권한을 같이 가기 때문에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이 같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 의회 다수당이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대통령제 하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누가 가져야 되느냐면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서는 집권 여당이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정당을 이제 총선에 승리를 했고
그러면 시민들의 요구했던 사항들을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기본은 원리에 맞고 책임을 다하는 정치다. 그것이 바로 책임 정치의 실현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참 많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늘 보면 우리 박성준 의원님 누굴 닮았다 싶은데 누구 닮았습니까? 누굴 닮았는지 이제 깨달았어요. 공자님을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아니, 옳은 말씀을 쭉 다 하시니까. 옳은 말씀 쭉 하시는데. 자, 공자까지 반열에 올라오셔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박성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원리로 그렇게 가면 되는데 사람이 항상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하실 때부터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는 걸로 해서 그때 이후로는 별 예외가 없이 한 번 정도 예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 야당한테 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오류성, 나는 틀림없어. 우리 다수당이니까 우리는 틀림없어. 절대 다수당이니까 우리는 오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실론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럼요. 예. 그건 이제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87년 체제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그 이전까지는 권위주의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자체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소야대에서는 야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최초의 이제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이제 넘어왔는데 그 이후에 여러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뭐가 있었냐면 법사위 자체에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오히려 견제보다는 저해하는 요소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법사위의 체계작구권을 폐지하자는 법안까지 발의했던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 법사위원장 중에서 가장 정부가 하려는 법을 많이 방해했던 분이 사실은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예요. 그분이 법사위원장 할 때 법사위가 제일 엉망으로 운영이 됐고 법이 통과가 하나도 안 되고 법사위원들이 다 찬성했는데 법사위원장이 반대해서 통과 안 된 법도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이미 다 배웠어요. 민주당도 배우고 우리도 배운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 원구성 협상을 다시 들고 나왔는데 좀 과거를 돌이켜 보면 국민의힘도 사실 지난번에 그 7개, 8개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제 네. 안 가져간 그 책임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전국에 좀 뇌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풀어가야 하고 어떻게 풀릴 것을 예상을 하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김기현 원내대표가 처음에 나오면서 이 카드를 왜 이 카드를 꺼냈을까? 전국을 혼란시키기 위한 카드를 먼저 꺼낸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반기 원 구성은 실제 이제 2년이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이제 보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2년은 나누는 건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는데 이 카드를 꺼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는 대여 공세를 하는 그냥 카드로 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무엇을 의도를 하고 있는지 좀 저는 해석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걸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지켜보시게요. 그 우리가 포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카운터 오퍼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안 줘도 좋다. 예결위, 국토위, 정무위 안 줘도 좋으니까 법사위원장 하나를 달라. 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것도 협상이 안 됐거든요. 박강원 의원을 이미 뭐 내정해놓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로 계속 떠들어 봐야 사실 다수당이 민주당이 3분의 2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래 끌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4.7 재보궐선거에 지고 나더니 하나도 달라진 게 없구나. 하나도 양보 안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민들한테 그걸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에 일제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의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의 임기는 어제부터 시작됐고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오늘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두 분은 이제 그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는 지켜보셨죠. 지켜보시다가 직접 청문회를 좀 진행하는 입장이 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좀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어렵고 다른가요?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3분의 2는 민주당이고 3분의 1이 우리가 보니까 이게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우리가 반대해서 안 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강행해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컷 했던 게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왜 하나? 무용론까지 들 정도로 24번이나 임명 강행을 하셨거든요. 그럼 뭐 명백히 하자가 있는 사람도 있으면 찾아서 좀 같이 막아줘야 되는데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하고 24번이나 그렇게 통과시킨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인사청문회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까요? 근데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것이죠. 하나가 뭐냐면 도덕적 기준이고 하나는 이제 능력과 실력에 대한 검증인데 이 전체의 내용 중에 보면은 한 부분이 이제 모든 걸 덮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완결성, 올바른 정치를 통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수기 후 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맞물려 있는 건데 이 두 가지 겸비하는 인간의 완결성 자체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의 오점만 가지고 이 청문회를 하다 보면 본질이 이제 훼손되는 건데 진짜 국민들도 의식 수준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비공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능력에 대한 검증은 철저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번에 5개 장관 후보자도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이번에 인사청문회 문턱을 좀 넘지 못하는 그런 후보자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허들이라고 할 때 그 허들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이 정말 높아서 과연 모든 후보들이 여기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한번 여야가 특위를 만들어서 인사청문 제도를 어떻게 할 건가 깊이 있게 논의하는 단계는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장관들의 인사청문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도입하신 거거든요. 이걸 없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실컷 장관을 임명해놨는데 그 다음 날로 신문에 뭐 비리가 있다고 쭉 나니까 며칠 안에서 또 잘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던 없앨 수는 겁니다. 없겠죠, 지금. 그래서 지금 만드는 거라서 없앨 수는 없다.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아주 이제 조그마한 부분을 하나를 가지고 모욕주기라든가 이제 오명을 씌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과연 인사청문회 제도가 갖고 있는 취지에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풀기 위해서 오늘도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아 오늘도 디톡스 네. 지난주하고 다른 게 나왔는데. 그러네요. 배랑 자. 도라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배와 도라지입니까? 예. 네. 예. 자,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